예, 알고 나면 도움되는 주역 9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중천건괴의 초구 효사에 이어서 그 직괴 관계인 천풍국괴의 초육 효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중천건괴의 초구 효가 동안 천풍국괴의 초요의 효사 내용의 맨 앞부분은 개우금리입니다. 이 개는 묵다는 뜻인데 주역의 또 다른 판본인 백서주역에서는 이 개가 7격자로 나옵니다. 이 두 글자가 모두 타당한데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금은 오늘날의 반짝이는 황금이 아니라 단단한 금속, 즉 강한 것, 사람으로 치면 왕을 상징합니다. 여기선 손괴가 상징하는 여인이 남편 될 인물에 해당되고요. 즉 그 남성이 왕인 것이고 이는 건괴에 해당되는 이미지죠. 중천건괴의 초요가 동하면 천풍국괴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천풍국괴의 초요가 동하면 거꾸로 건괴가 되기 때문에 강한 금의 이미지가 나오는 것이고, 이 건괴가 손괴와 직괴 관계로 이렇게 얽혀 있으므로 묶는 이미지의 괴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천풍국괴 자체만 놓고 볼 때도 이 상계 건의 남성 혹은 왕과 하계 손의 여성이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초효의 경우는 이 상하계의 관계로 보나 직계와의 관계로 보나 모두 왕인 건과 남녀의 결합을 이루는 상인 것입니다. 즉 이는 건이라는 양과 손이라는 음의 결합이므로 여기서 묶는다는 것은 음과 양, 남과 여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천풍국괴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 및 임신과 유산, 그리고 출산의 과정을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이 천풍국괴가 다루고 있는 역사적 배경은 이 서주의 마지막 왕인 유왕과 포사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제 동영상 강의 첫 시간에 설명했듯이 주역은 동주시대 초기까지 수정 보완되어 가면서 쓰여졌으므로 이 동주 초기까지의 역사적 사건들이 배경으로 나옵니다. 이 천풍국괴는 그보다는 조금 이른 서주 말기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유왕은 이미 정부인인 신후와 태자인 의구가 있었는데 이 포국에서 주나라의 왕실에 바친 여인인 포사에게 반해서 이 자신의 정부인과 태자를 폐위시키고 이 포사를 왕비로 앉히고 포사가 낳은 아들인 백복을 태자로 앉혔습니다. 유왕은 포사를 웃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포사는 잘 웃지를 않았습니다. 이 고대에는 적이 쳐들어오면 봉화를 알려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적군의 침입이 없었는데도 실수로 봉화가 올려져서 제후들과 군사들이 허둥지둥 달려오는 모습을 본 포사가 크게 웃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후 유왕은 포사를 웃게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봉화를 울리는 양치기 소년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폐위된 신후의 부친인 신후가 견훈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는데 비록 봉화가 올려졌지만 여러 번의 거짓 봉화에 속은 제후들은 달려오지 않아서 유왕은 패하고 견훈족에게 쫓겨서 달아나게 됩니다. 천풍국괴는 이 사건 중에서 포사가 궁에 들어와서 왕비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괴사에서 물용취녀라고 한 것은 이 포사라는 여인을 부인으로 취하지 말라는 경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초유는 그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포사가 유왕의 총애를 받게 되는 상황부터 시작이 되고 그 시작은 맨 처음 효에 나와야 하므로 초육 효사의 남녀의 결합을 상징하는 그런 문장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개우금리입니다. 천풍국괴의 초육 효사 개우금리에서 니는 보통 수레바퀴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땅에 괴어두는 고동목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고동목이란 것이 실제로 어떤 모양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쐐기 모양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끝이 뾰족한 V자 모양이어야 바퀴 밑에 괴어놓기가 용이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모양의 고정장치는 비록 땅에 고정시키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광범위한 의미의 쐐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쐐기란 무언가 틈새에 박아 넣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땅에 기어 놓는 고동목 말고 이 마차의 바퀴에서 이러한 쐐기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할이라고 불리는 장치입니다. 할은 우리말로 굴대 빗장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그 바퀴의 중앙 부위에서 바퀴를 차축과 연결시켜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같은 쐐기이지만 그 역할은 고동목과는 반대입니다. 고동목은 수레가 나아가지 못하게 고정시키는 것이고 굴대 빗장인 할은 양쪽의 수레바퀴를 이어주는 긴 차축인 굴대에 수레바퀴를 고정시켜서 수레가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대에는 이 사람이 올라타는 부분인 차여라고 불리는 부분의 아래에 긴 차축인 굴대가 있었습니다. 이 굴대가 수레바퀴를 통과해서 나온 부분에 예라고 불리는 원통형 굴대 머리를 씌운 뒤에 이 예난 구멍에 다시 할이라는 굴대 빗장을 끼워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이 예에 고정이 되고 예가 굴대축에 고정이 되어서 바퀴가 빠지지 않게 됩니다. 진준투할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이는 진준이라는 사람이 술을 몹시 좋아해서 손님이 집에 오면 대문을 닫아 빗장을 걸고 손님들이 급한 일이 생겨도 가지 못하도록 타고 온 수레의 굴대 빗장인 할을 우물에 던져 넣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러한 수레바퀴와 굴대축의 결합 혹은 예와 할의 결합은 음과 양, 여성과 남성의 결합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공자를 설명하면서 모든 공구란 기본적으로 음과 양을 결합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러한 수레바퀴 고정장치 역시 음과 양의 결합으로 설명이 가능한 이미지입니다. 또 앞서 건꾀의 이름을 설명하면서 주역에서 종종 음과 양, 이 여성과 남성의 결합을 자물쇠와 열쇠처럼 구멍에 무언가 장대 같은 것을 넣는 것으로 상징해서 나타낸다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구멍 틈새로 쐐기나 못을 박아 넣는 것 또한 건꾀와 손꾀, 양과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남녀의 성행위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죠. 앞서 이러한 건의 개념을 선전이라는 의미와 연관지어서 현대적인 공구인 나사못이 박혀 들어가는 이미지로도 설명한 바 있고 이 자물쇠나 빗장, 수레바퀴 축에 바퀴가 결합되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둥글게 돌아가는 바퀴의 이미지 또한 선전의 의미와 통하기도 합니다. 이 천풍국교의 여주인공인 포사가 유왕과 관계하여 임신과 출산을 완성해가는 것이 천풍국교의 주된 흐름이기 때문에 초효에서 개우 금리를 쐐기를 박아 넣는 것으로서 남녀의 성행위를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 천풍국교의 오효에도 남녀의 성행위를 암시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바로 이기포과라는 문장입니다. 이기포과란 직역하면 구기자 잎으로 오이를 감싼다는 뜻인데 이 또한 남녀의 성행위와 음양의 결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문장입니다. 보통 진꾀에 수레의 상이 있다고들 많이들 말하지만 사실 수레의 구조체와 수레 바퀴는 건꾀가 상징하고 진꾀가 상징하는 것은 수레의 윗부분에 사람이 올라타는 차여라는 부분입니다. 이 진꾀는 바닥이 막히고 위에는 빈 공간의 형태이므로 빈 그릇이 상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빈 그릇이 바닥에 물이 조금 차 있는 상입니다. 이 택괴도 마찬가지로 그릇의 상이 있는데 이 그림처럼 진꾀보다는 물이 조금 더 차오른 상태입니다. 이러한 그릇의 모양이 마차에서는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인 차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건꾀의 초효와 삼효는 수레의 양쪽에 달린 바퀴에 해당이 되고 중앙의 이효는 양쪽의 바퀴를 중앙에서 연결하면서 그 위쪽에 사람이 타는 차여 부분을 받치는 차축에 해당이 됩니다. 천풍국괴 위에도 이 풍천소축괴와 산천대축괴에서도 이렇게 수레의 차축과 수레바퀴 혹은 차축과 사람이 타는 부위인 차여의 결합과 분리를 통해서 음과 양, 여성과 남성의 결합과 불화를 상징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이 풍천소축괴와 그 산천대축괴에 나오는 수레의 이미지는 모두 학의
건괴의 이미지에서 나온 것이고, 이 천풍국괴의 초효에 나오는 수레의 이미지는 건괴의 초구가 동해서 된 손괴의 이미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풍천 소축괴의 경우 하괴 건의 삼효가 동하면 택괴가 되는데, 택괴는 기본적으로 무엇인가가 증발해서 밖으로 탈락해 나가면서 회절되는 이미지가 있으므로 이 차축에서 수레바퀴가 분리되어서 수레가 나가지 못하는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풍천 소축괴의 구삼효사에서 이 여탈복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 여탈복에서 여는 수레의 뜻이고 탈은 빠져나가는 것이며 복은 바퀴살입니다. 바퀴살이란 이 수레바퀴 둥그런 테두리에서 바퀴 중심을 향해 방사선 모양으로 이어진 구조물을 말합니다. 이 바퀴살이 모두가 빠지면 바퀴가 수레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바퀴살이 빠졌다는 것은 수레바퀴가 수레의 차축에서 빠져나가서 수레가 나가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부처 반목이란 대목에서 이 부처 반목이란 남편과 부인이 서로 불화하여 다툰다는 의미인데, 이는 앞서 수레바퀴가 차축에서 빠지는 것을 통해 음양의 불화와 분리를 상징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레의 바퀴살이 빠진다는 내용을 앞서 소개한 예와 할의 결합이 분리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축계의 효사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처 반목이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부부간의 내적인 갈등이므로 어떠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바퀴살이 빠지는 것보다는 할이 빠져나가서 바퀴가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 산천 대축계의 경우는 하괴 건의 중앙인 이효의 자리에 여탈복이라는 문장이 오는데, 이때의 복은 앞서 풍천 소축계의 복과 발음은 같지만 서로 다른 구조물입니다. 이것은 복토라고도 불리우는 것으로 사람이 올라타는 차여와 차축을 연결해서 고정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이 내려져 있으면 수레가 나아가지 못하던가, 혹 나아가더라도 차여는 뒤에 두고 수레 구조물만 나아가게 되겠죠. 앞서 소축궤에 나온 복은 양쪽의 수레바퀴에 있는 장치이므로 건궤에서 바퀴에 해당되는 자리인 초효나 삼효의 자리에 와야 하는데, 건궤의 삼효가 동해서 음이 되면 무언가가 빠져나가서 빈자리가 생긴 이미지가 되므로 초효가 아닌 삼효의 수레바퀴가 차축에서 빠지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편 대축궤에서 수레의 이미지는 중앙의 2효에 오므로 수레의 중앙 부위에서 차축에 고정된 복토인 복의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축궤가 3효에서 수레의 이미지가 오고 대축궤가 2효에서 수레의 이미지가 왔다면 이 천풍국궤는 초효의 수레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 초효는 3효와 함께 수레의 바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양효가 동해서 음효가 되면 둘 다 나아가지 못하거나 머무는 것이 좋은 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3효가 동하면 택궤가 되고, 앞서 말했듯이 택궤는 뭔가 빠져나가고 이렇게 손상당하는 이미지가 있으므로 바퀴가 빠져서 나아가지 못하는 상이 나온 것입니다. 반면에 초효가 동하면 손괴가 되는데, 이것은 안으로 웅크리고 들어가서 멈추는 것이 좋기 때문에 비록 바퀴가 빠지지 않더라도 나아가지 않는 이미지가 위주가 됩니다. 그래서 바퀴를 고정시켜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고동목의 상이 나온 것입니다. 이 금리에서 앞에 금이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금속처럼 단단한 리 혹은 금속으로 만든 리인 금리 자체도 남성과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때 니는 쐐기처럼 무언가에 들어가서 박히는 것으로 양적인 성질을 나타내게 되고, 이것이 무언가 틈새에 들어가서 박히는 것은 음과 양의 결합, 여성과 남성의 결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개우 금리는 직역하면 왕을 상징하는 금리에 연결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여성, 즉 포사가 남성인 유왕에게 연결된다는 뜻으로 둘 사이의 성적인 결합을 상징하게 됩니다. 주역의 또 다른 판본인 백서주역에서는 이 개자 대신에 칠격자가 나옵니다. 이 경우는 쐐기 같은 금리를 탕탕 쳐서 틈새에 박아 넣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본래 정상적인 남녀의 결합은 굴대축과 수레바퀴 혹은 앞서 소개한
예와 할의 결합이 나타내는데 지금 천풍국괴는 비록 금리가 바퀴에 붙어서 고정되긴 하지만 이 정식 구조물인 굴대에 결합돼서 수레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퀴 아래를 고정시키도록 해서 수레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계속 유지되어 나아가기 힘든 부부관계이기도 하지만 왕과 정부인의 관계가 아닌 남성과 첩의 관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백서주역에서는 니자가 사다리를 뜻하는 제자로 나옵니다. 천풍국계의 주된 줄거리가 이 포사가 유왕의 아들을 낳아서 자신의 신분이 왕비로 상승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이 사다리라는 상징이 오는 것은 적합하지만 앞에 계자나 격자와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 제자보다는 통행본의 니자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계우금리에는 남녀의 성행위를 암시하는 이미지가 들어있기도 한데 이는 괴 이름인 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는 만나다는 뜻인데 남녀의 결합을 뜻합니다. 또 좌측에 여자가 빠진 후자는 그 각골문자의 어원을 쫓아가 보면 여성의 출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왕비의 뜻도 있습니다. 고로 구라는 제목은 포사가 출산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왕비의 자리까지 상승시키는 것과 아주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이외에 천풍국괴의 오효의 이기포가 또한 남녀의 성행위와 음양의 결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란 건 앞서 말한 바 있죠. 이렇게 음과 양이 결합하는 이미지가 바로 건교의 맨 아래 효가 동안 손교의 초육효에 나오는 계우금리의 이미지입니다. 손교의 초육효는 안으로 들어가고 나아가지 않는 이미지이므로 안으로 들어가서 결합하는 이미지와 동시에 밖으로 나아가지 않고 머무는 이미지도 가능합니다. 이 계우금리에서 니를 말뚝으로 해석을 해서 뒤에 나오는 마른 돼지가 상징하는 인물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단단한 말뚝에 묶어두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만 그보다는 수레바퀴에 붙어서 수레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치 이미지가 이 단어 자체의 의미도 그대로 살릴 수 있고 전체적인 상징 의미로서도 잘 통합니다. 다음에는 이 계우금리 뒤에 오는 정길이라는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라는 단어는 바를 정 혹은 정할 정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바른 자세를 계속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정길이란 바른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그대로 머무르면 길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 정이라는 단어가 갑골복사에서는 점을 봐서 묻는다는 의미로 쓰였고 이 설문 해자에서도 정은 복문, 즉 점을 봐서 묻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역에 나오는 정자도 전부 점을 봐서 묻는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학자인 이학근은 그의 저서 주역 소원에서 이 서주 시기의 정자는 복의 뜻으로 쓰이지만 홍동 방태촌의 서주 유적지에서 발굴된 복사처럼 정자가 복사의 맨 뒤에 오는 경우는 발을 정자의 뜻으로 새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서주 시기부터 이 정자가 점치다는 뜻 이외에 발을 정의 뜻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물며 동주 초기까지 수정과 보완이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주역에서 이 정이 발을 정자의 뜻으로 쓰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주역에 나오는 정을 점을 쳐서 묻는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너무 이상한 억지 해석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주역의 효사와 계사에서 정이 맨 앞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뒤에 나오므로 주역에 나오는 정은 점을 친다는 뜻으로는 하나도 쓰이지 않습니다. 간혹 앞에 나와도 리정이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갑골복사의 앞부분에 나오는 정과는 확실히 다른 방식으로 쓰인 것입니다. 결국 정길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길하다는 뜻입니다. 앞서 괴사에서 그 여인 즉 포사를 취하지 말라고 했지만 천풍국계의 초육효는 계우금리라는 문장을 통해서 이미 유왕과 포사가 관계를 맺은 상황 이후의 일이 나옵니다. 고로 이제 와서 그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하기엔 늦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유왕이나 포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이 가정과 국가를 지키면 길할 수 있다는 충고를 한 것입니다. 유유왕 견흉은 앞서 해석한 것과 같습니다.
이 포사가 바르게 머무르지 못하고 나아가게 되면 이 유왕이나 주나라 왕실이 흉함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 뒤에 나오는 리시부 척촉입니다. 리시부 척촉에서 리는 여위고 마른 것이고 시는 돼지입니다. 즉 리시는 마른 돼지입니다. 이 부는 믿다는 뜻입니다. 이 부자 역시 이 서주시기까지는 주로 포로의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주역에 나오는 부자도 포로의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또한 앞서 정자와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맨 먼저 강의에서 말했듯이 주역이 완성된 것은 동주 초기이고 그동안 이어지면서 당시 역사와 당시 언어에 맞게 효사를 수정해 간 것이기 때문에 비록 서주시기 역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효사라고 하더라도 이 부자가 믿음의 뜻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역의 거의 뒷부분에 나오는 풍택 중북계에 나오는 부자만 일부 간접적으로 그런 포로나 인질의 의미가 담겨 있을 뿐 기본적으로 주역에 나오는 부자는 모두 다 믿음의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부자가 왜 포로에서 믿음의 뜻으로 확장이 되는지는 풍택 중북계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이는 다음 기회가 되면 다음에 설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주역에 나오는 믿음에는 어떤 개인 상호 간의 믿음도 있고 하늘의 신에 대한 믿음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도 있습니다. 리시부척 쪽에서 부는 자만 혹은 자신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믿음을 등에 업고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척촉은 깡충깡충 뛰는 것을 말합니다. 척은 발굽이고 촉은 발자국입니다. 글자는 약간 다르지만 이 광하라는 그 고대 중국 위나라 때 자전에서 척촉은 다주와 같다고 하였는데 이 다주란 넘어질 듯이 깡총깡총 뛰는 모양을 말합니다. 이렇게 깡총깡총 뛰는 것은 손꾀가 움츠렸다가 도약하는 것에서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지금 손꾀가 상징하는 여인인 포사가 자신이 위에 놓인 건꾀가 상징하는 유왕을 우습게 여기고 도약해서 쥐락펴락하려고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본래 손꾀의 도약은 충분히 움츠려서 힘을 기르고 난 뒤에 강하게 도약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이 마른 돼지가 깡총깡총 뛰듯이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아직 충분히 힘을 기르기도 전에 서둘러서 도약해 나아가려는 이미지가 됩니다. 마른 돼지가 지금은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머무르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도약해 나갈 수도 있으므로 이렇게 웅크린 자세를 오래도록 유지해야만 합니다. 지금 마른 돼지가 조용히 머무는 것은 건꾀의 초구 요소에 대역해서 보면 이 잠룡의 잠처럼 웅크리고 있는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힘을 키워서 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으므로 기용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앞서 중천건꾀에서는 양효를 대표하는 용이 상징으로 나왔는데요. 이는 중천건꾀가 양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천풍국계는 반대로 음에 해당되므로 음적인 동물인 돼지가 상징으로 나옵니다. 이 돼지가 음적인 이유는 살이 찐 동물이므로 에너지를 몸 안에 지방으로 축적해서 담아두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른 돼지라고 한 것은 초효는 아직 이 돼지가 상징하는 여인이 위로 도약할 만한 충분한 힘을 키우고 있지 않은 상태임을 상징한 것입니다. 앞서 손꾀가 처음에는 음으로 움츠렸다가 점차로 힘을 키워서 나중에 위로 도약해 가는 이미지라고 하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2효나 3효에서 도약을 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초효와 마찬가지로 2효와 3효도 대부분은 안에서 아직 움츠리고 힘을 점점 키워가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2효와 3효로 가면서 점차 내부의 힘이 증가해 가는 것이 양효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즉 손께 전체가 하나의 내부 공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안에 쌓인 힘을 바탕으로 도약해 나가는 것은 3효를 지나고 나서 상계로 올라가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손꾀가 하계에 올 때 상꾀의 시작인 4효의 자리에는 대부분 이러한 하계 손의 도약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손꾀 자체에서는 초효에서 3효까지 힘을 키워가는 상인데 그 중에서 초효는 가장 시작 단계에 해당이 되어서 아직은 내부에 힘을 충분히 기르지 못한 단계가 됩니다. 고로 돼지를 그냥 돼지가 아니고 리시, 즉 마른 돼지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중천건괴와 천풍국괴의 초효에 각각의 내용이 파악이 되고 이들의 이미지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도 파악이 되죠. 이 중천건괴의 초구 효사가 나타내는 역사적 배경은 상나라 혹은 주나라의 선조들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괴들의 경우에는 각각의 괴와 효에서 드러나는 특징적인 역사적 사건이 있어서 이 역사적 배경을 다루는 것이 보다 재미가 있는데, 중천건괴의 경우는 일단 매우 긴 시간의 흐름을 단지 6개의 효사로 축약시켜 놓은 것이므로 이 특정 사건이 아닌 아주 일반적인 역사적 배경, 즉 한 왕조의 선조들에 해당된다는 것, 그 정도로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개인이 출생 과정으로 본다면 이 초구에서 물속에 웅크리고 있는 용은 부친의 몸에 있는 정자의 상태 혹은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유전자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괴를 생명과 우주의 탄생과 소멸 과정으로 보는 것은 나중에 건괴의 효사를 다 마치고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확인해 보셨듯이 별거 아닌 것 같았던 단어 하나하나들도 주역에서 말하는 이미지가 다 반영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 소개하는 효사라서 좀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갔고요. 중천건괴와 중시건괴 정도까지는 이 정도로 좀 상세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뒤로 다른 괴들의 효사를 동영상 강의에서는 이것처럼 상세하게 다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들은 앞으로 출판 예정인 책에서 다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중천건괴의 초구 효사 해설을 마치고 다음번엔 두 번째 효인 구이효와 그 직괴인 천하동인계의 유기효의 효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